우리가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떤 인물들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멜렌도르프입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난 후에 조선에서는 이 통상과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했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통상과 외무에 좀 능한 사람을 청나라에게 보내주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때 고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멜렌도르프였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텐진에서 이용장과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는 1882년에 들어와서 1885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그가 제물포로 들어와서 조정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구경거리가 됐었다고 하는데 조정에 들어가자 고종이 요청을 하나 합니다. 네, 너무 이질감이 드니까 조선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의 관복을 입은 지금 멜렌도르프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와서 요청을 한 것이 먼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키워야 된다 해서 동문학 설립을 건의를 하고요. 전왕국 설치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폐를 만드는 건데요. 아래에 보이는 이 동전은 당오전입니다. 당백전을 들어봤는데 당오전은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상평통보와 상평통보 5개의 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오전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분들, 이 전왕국 설치를 하고 거기에 총판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조독 수호통상조약, 조영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같은 날 맺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도 이분이 있을 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조일 통상장정인데요. 아까 강화도 조약에서 독소조항 2개가 따라 들어왔었다고 했죠. 관세가 없었어요. 강화도 조약에서는. 그런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관세가 언급이 되자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 자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던 게 조일 통상장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4년 조로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로는 러시아를 뜻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멜렌도르프를 조금 더 오래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84년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갑신정변이 있었던 해입니다. 갑신정변, 급진개화파들이 우정총국 개국신 날 이제 벌였던 정변인데요. 이 정변을 통해서 이 정변은 천국의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천국의 힘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던 고종은 멜렌도르프의 이렇게 건의에 따라서 러시아와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조러 이렇게 밀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가장 두려워한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먼저 85년에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강국들도 그 압력을 고종에게 계속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은 멜렌도르프를 해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5년에 결국에 멜렌도르프는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가 가지고 간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기산 김중군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 코리아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아니고요, 수묵화로만 된 이제 그림인데, 방 안쪽에 여인이 앉아 있고 부엌에 지금 남자 2명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솥에서 뭘 내리고 있는 것 같죠. 바로 국수 내리는 장면입니다. 네,
이걸로 어떻게 국수를 내릴 수가 있냐고요? 네, 그 가운데 솥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 반죽을 넣고 이렇게 굉장히 큰 힘으로 사다리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수 가닥이 내려와서 바로 휘휘 젓고 있는 국수 가닥을 휘휘 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수 틀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은요, 이 국수 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과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외국인들은 어떤 물건을 가져가면서 사용설명서와 같은 느낌으로 기산 김중군의 그림을 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다음 그림은요, 남자들의 모습에서 머리를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머리에 아까 국수 내리던 남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상투가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중이에요. 중이 기름 짜는 모양입니다. 국수틀과 조금 다르죠. 아래에 보면 이렇게 그릇이 받쳐져 있습니다. 기름을 짤 때는요, 기름떡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은 여러 가지 깨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무거운 돌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내리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네 사는 모습을 궁금했던 외국인들이 수집했던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입니다. 1883년 칼 크리스티안 고세라는 분이 들어오세요. 이분은 독일의 지리학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광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요, 개화기에 침탈 과정이 있죠. 그 중에 산림권, 광산채굴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83년에 조독 수호통상이 맺어지자마자 파견을 한 인물이 바로 이러한 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지리학자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지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번 국내에 들어와서 지도를 수집을 한 것이 바로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 남아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딱 보면 아실까요? 네.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22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책들을 펼쳐서 위아래로 계속 연결을 하면 바로 조선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그 대동여 지도는 목판본이 1861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1861년도 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분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이어입니다. 에드바르트 마이어는 우리가 세창양행이라고 불리는 무역회사에 텐진 본사를 만든 분이에요. 보통 마이어 상사의 그러니까 조선 분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세창양행은 또 다른 것으로도 조금 유명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예요. 한성주보에 이 광고를 실게 되는데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광고의 최초라고 합니다. 이 세창양행의 광고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팝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 것인데요. 세창양행은 이런 물건들을 사고 팔기도 했지만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에 요청을 받아서 물건을 사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먼저 탈이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레니우스라는 관장이 특별하게 더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자, 민족학 박물관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관장은 이 나라는 분명히 일본과 중국과 다른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풍속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게 가장 특징적일까 생각을 했더니 바로 관모였던 거죠. 계급에 따라서 관모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조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어서 관모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모은 관모들을 한번 살짝 볼까요? 어떤 것
정확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지금도 잘 알기가 저희들은 힘든데요. 사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은 망건입니다. 이 망건은요, 모자는 아니죠. 상투 머리를 정리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망건입니다. 그리고 이 망건을 쓰고 실내에서는 상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탄건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방건 또한 실내에서 사용을 하던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모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장군들이 사용했었던 투구들, 그리고 일반 병종들이 사용을 했었던 전모들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부르크 박물관에도 역시 기산 김중군의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엽서 사이즈의 기산 김중군의 그림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등장인물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요, 크기 때문인데요. 15에 20cm 정도의 엽서 사이즈가 아니라 30에 35cm짜리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조금 살아있고요. 등장인물들이 좀 더 많으니까 한 폭의 그림에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에 있었던 기산 김중군의 그림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우리가 세 번째 여행을 할 곳은 바로 영국입니다.